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 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가 있었죠. 네. 어제 이제 뉴스사이다에서 다뤘는데 좀 더 자세히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먼저 경제수석은 이 학자 출신이었는데 관료 출신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해석이 좀 분분하죠.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의 기한자다 이런 평가를 받던 홍장표 수석이 이제 관료 출신 윤정원 수석으로 바뀐 점에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데요. 그동안 언론이 더 이제 불을 붙여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경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걸 두고 장하성 대 김동연 구도 이게 만들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긴 거 아니냐? 아니다. 이 장하성 실장이 실무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준 거다. 이렇게 좀 신문마다 여러 얘기가 지금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정작 경제수석이 된 윤종원 수석은 어떤 분이에요? 이른바 이제 모피아 이렇게 부르는 이제 재무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획예산처를 또 거친 이력이 있습니다. 원래 재무부 출신들은 금융, 세제 여기에 강하고 경제기획원 출신, 과거에 경제기획원 출신이 거시정책과 예산을 주특기로 하는데 예. 지금 둘 다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팔방미인형 관료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능력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평들이 이제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김동연 부총리하고는 행시 한 기수 차이로 이제 후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부 언론에서 포용적 성장론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관료 출신들은 잘 안 꺼내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관료들은 아무래도 좀 효율을 우선하는 성장론 여기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윤정원 수석의 경우에는 감원이나 고용 안정성의 악화로 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이제 칼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내세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것은 IMF라든지 국제기구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좀 쭉 해온 얘기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OECD 대사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한 것 같습니다. 정작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이죠. 왜요? 그 보수적 시각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어제 이제 민주노총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요, 윤종원 수석이 주 OECD 대사를 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한 이력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그때 한 얘기가 민주노총은 폭력적이고 프랑스에서 이제 시위를 할 때 차를 불태웠던 이런 파괴자들과 같은 집단이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주류 경제 관료의 시각을 좀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고 신임 일자리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정치권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태호 수석인데요. 당 출신이고 2015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하고 2016년 20대 총선에 둘 다 이제 관악을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두 번 다 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패배를 한 것인데요. 2015년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선거운동을 좀 하러 올 정도로 신뢰가 아주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 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정태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렇다면 관료 출신 경제수석하고 정치인 출신 일자리 수석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원래 전임인 반장식 수석이 관료 출신이고 정태호 신임 수석이 당 출신이니까 이제 뭔가 균형을 맞췄다 이런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장하성 실장이 또 이제 문재인 캠프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과 대통령 사이를 조율하던 직속 부하인 정책기획비서관이 정태호 수석이었는데 이제 다른 일을 맡게 돼서 뭔가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입지 축소다 이런 해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은 정과가 몇 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실련 출신이고 또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확정 이력 이런 게 있는데 2001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하고 150만 원 선고받은 게 이제 논란이 큽니다. 예. 청와대가 일전에 발표한 인사배제 7대 기준을 보면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 이렇게 한정해놨기 때문에 이 이용선 수석의 경우에는 배제에 해당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는 있는데요. 2004년이 마지막 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늘 논란인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 논란 이게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만든 2017년 상반기 검증보고서가 어제 이제 공개가 됐다 이런 뉴스입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건 뭐예요? 2009년도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단체인데요. 업계의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 네이버는 이제 검색어 조작 논란이 이제 벌어진 이래로 이 단체에 자신들이 검색어에 대한 조치를 한 게 정당하냐라는 취지의 검증 이건 이제 맡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구가 2017년 상반기 검증을 해봤더니
뭘 삭제했다는 겁니까? 일단 최태원 SK 회장의 사생활 문제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들 다수를 이제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네. 명예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 검색어 삭제는 당사자가 고객센터를 통해서 요구하고 이걸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루는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예. 네이버는 그냥 SK그룹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제안을 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자체 판단을 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네. 최태원 SK 회장 또 뭘 삭제했다는 겁니까? 관련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제 그 관련 검색어 삭제 이것도 이제 화제인데요. 땅콩회항 사건 이게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당시에 개그 프로그램이 이건 이제 풍지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 개그맨들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떴는데 이거를 지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이 연관 검색어들이 명예나 사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삭제를 요청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의적으로 이제 연관 검색어를 만든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타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위원회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뭐 두 건 다 이제 재벌 관련된 건이고 또 어떤 삭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 릴리안 생리대 발암 물질 그리고 팸퍼스 기저귀 유해 물질 이런 검색어 조합이 자동 완성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례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이 됐는데요. 네이버는 이게 이제 부작용 관련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기업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과 요청을 수용한 것이고 언론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이 노출 제외를 철회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기업의 요청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례들이 이제 누적이 된 그 결과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거는 주로 다 기업 쪽 얘기만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뭐 부정적인 사례들을 쭉 언급했는데요. 이 조치가 필요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박영수 특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주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외 처리한 것은 이제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봤고요. 이런 건 개인정보니까 보호해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여전히 기준을 만들고 이제 형평성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논란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대목에 대해서는 논란인데 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선 관련 검색어의 경우에는 네이버가 특별히 제외 조치시킨 것은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됐다. 이 뉴스가 화제인데요.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쪽 입장은 뭡니까? 대법관 이상의 경우에는 퇴직을 할 때 하드디스크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인데요. 그래요? 이 대법관이 사용한 컴퓨터에는 아무래도 판결의 합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이었기 때문에요. 이거 증거인멸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가우징을 하면 복원이 안 됩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도 이제 몇 차례 사례가 언급이 된 바 있는데요. 2008년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하면서 디가우저를 사용했다. 이래서 이제 일반에 널리 알려졌고요. 또 2013년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때도 경찰 수뇌부가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직전에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삭제해서 예. 증거인멸이다. 이 얘기가 나왔죠. 예. 이 두 경우는 명백한 이제 증거인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삭제하는 거는 복원이 되는데 디가우징은 삭제가 안 되는 복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 실제 삭제가 되는 거는 자료 자체가 아니라 이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색인이거든요. 네. 이 서랍에 비유를 하면은요. 서랍에 붙어 있는 라벨만 떼고 이제 그 빈 서랍으로 이제 간주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서류에 이제 서랍에 서류가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서랍이 꽉 찬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를 라벨을 뗀 이 서랍들에 이제 덮어 씌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 정리를 하는 것인데 예.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라는 것은 라벨이 없는 서랍 속에 아직 남아있는 서류를 꺼내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디가우징이라는 건 이 서랍 자체를 이제 불태워버리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할 것은 대법원 쪽이 밝힌 바 대법관 이상의 경우 퇴직 때 하드디스크 폐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폐기가 그냥 삭제였는지 그동안 계속 디가우징 했는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만 디가우징 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의심의 소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